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불수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능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빗댄 표현인데요. 과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앞으로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쉽게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문제 출제 때 빼라는 겁니다. 물론 수능을 쉽게 내면 물수능이네, 또 변별력 없네, 뭐 이런 비판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어요 라는 고득점자들의 인터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요,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의혹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부산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각종 경제 지표는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뉴스로 접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진, 충격적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깜놀했어요, 진짜. 예, 사실 저도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일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입니다. 방송상에서는 조금 뿌옇게 처리됐는데 그렇지, 네. 팔도 보시면 피명이 들어있고요. 옷은 지금 다 찢어진 상태입니다. 네. 황보승희 의원의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특히 이 남편으로 인한 피해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 남편이죠. 네. 아까 화면 보셨을 때 나온 장면은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총선 2020년 당시의 모습인데 2020년 당시 총선 때까지는 남편과 부부 사이였지만 2021년 8월에 합의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이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뭐 식탁을 쓸어엎고 본인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돌도 안 재는 아이를 침대에 던졌다, 뭐 때렸다. 그리고 말리던 본인도 맞았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좀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것은 이제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 남편이 70살 된 친정엄마를 때려서 온몸이 피멍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친정엄마가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천추한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도 전혜연 평론가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단 해둘게요. 하지만 이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과거에요, 황보승희 의원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도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상당히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정말 꺼내기 쉽지 않았을 얘기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SNS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최근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에 대한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의 이런 피해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난해 4월에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황보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는데요. 네.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2020년 총선, 22년 지방선거에서 뭐 구의원, 시의원 후보 등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전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집에 현금과 60여 명 등의 60여 명 정도 되는 지역 정치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명부가 있어서 이걸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경찰에 제출을 했고 이제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럼 왜 사본 말고 원본 어디냐 할 때 원본은 파기했다라고 지금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어찌 보면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자금 관련해서 경찰에 의혹을 더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업자인 동거남으로부터 또 카드 등의 제공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황보승희 의원이 이 남편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전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SNS에 과거의 일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출한 명부 사진에 보면 그 이름 옆에 뭔가 숫자가 적혀있대. 보세요. 저 숫자. 보면 일단 7만, 그리고 아래는 5천인데 사실 저것만 놓고 보면 7만 원, 5천 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에 붙는 단위가 얼마인지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불법 정치자금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뒤 단위는 우리가 추정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만 단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7억 그리고 5천만 원 등등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물론 아직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황보승희 의원이. 그러면 이 논란을 뭔가 앞서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돌파하려고 가정폭력을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이거 어떻게, 근데 나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일단은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 남편의 의혹 제기는 정말 본인을 향한 복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나아가서 말의 진술의 신빙성도 사실 의심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장을 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이 2021년도에 합의 이혼을 한 후 재산 분할로 경제적인 이득을 다 챙기고 무려 5일 만에 본인을 향한 당에 여러 가지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는 탈당해라라는 협박까지 했다. 지금도 그 사적 보복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본인을 향한 여러 혐의점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전 남편이 자신에 대해 뭔가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은 앞서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까지 뭔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 황보승희 의원하고 지금 같이 동거를 한다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그 동거남이 황보승희 의원하고 함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거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2020년 총선 전부터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라면 전 남편하고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불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동거남도 자신의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난 2021년 6월 달에 그때 황보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 됐었는데 이 동거남 문제 때문에 2달 만에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여기에 지금 여러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 전 남편은 이 부동산 업자와 황보승희 의원이 불륜 관계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황보승희 의원은 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혼과 분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남편과 이혼 전부터 만났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남편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이혼했는데 이혼하기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황보승희 의원의 얘기 중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사실혼 관계를 주장을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뭐 동거남이라고 하는 저 부동산 업자가 아직 이혼이 안 됐다면 사실혼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혼을 해서 둘 다 같이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동거남 쪽에 와이프가 있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또 불륜이 되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불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황보승희 의원의 이 논란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 체제 초기에 바로 수석 대변인이 되자마자 그때 이런 의혹들이 많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 수석 대변인 자리를 사퇴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좀 잠잠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그런 취지로 당에서도 별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하는 건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 더 터지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저간의 사정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간의 스토리를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이 동거남 있잖아요. 안지용 기자님. 이 동거남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이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남이 황보 의원의 묵인 아래 의원실의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14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일단 동거남이 황보 의원의 이 총선 당선 이후에 의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의원회관 사무실을 드러났다는 주장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부산과 서울 오갈 때 의원실 경비로 KTX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이용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거남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나는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관용차를 사적으로 탄 적이 없다는 주장이겠죠. 그리고 관용차를 탈 때는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였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로 가벼이 여길 사안 아니 이게 마냥 진짜라면 근데 아직까지는 보세요. 말로 나온 주장, 의혹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뭐 당시에 누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거나 영상 촬영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직 뭔가 나온 건 없어요. 사진이나 영상이 나온 건 없지만 아직은 일단 말로써 이러이러했다. 그 동거남이 이러이러한 뭐 관용차도 이용하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단계인데 아니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주장이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황보승희 의원이 이 역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황보승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A씨, 동거남으로 알려진 인물이 의원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행사를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상식 행사에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행비서를 보내는 길에 이 A씨가 동행을 한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A씨 동거남이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에 서울에 있었던 적도 거의 없고 본인, 즉 황보승희 의원 없이 동거남이 혼자 관용차를 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의원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돈으로 KTX를 이 남성, 동거남이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카드 이용했다. 그리고 앱 결제를 가능한 KTX 멤버십 이용했다면서 또 이제 멤버십 사용 내역 같은 것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 해명이 명쾌하게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 왜요?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가족들을 관용차에 태우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출근하는 길에 아이를 뭐 예를 들면 국회 부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된다 이런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도 아닐 뿐더러 동거남인데 아무리 의원하고 같이 탔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용차에 이런 인물을 태웠다는 것이 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용차가 무슨 카풀 그런 용도로 쓰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게
총선이 한 10달 정도 남았나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게 터졌어요, 논란이.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지금 여야의 이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소위 뭐 돈봉투 논란이나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논란, 그러니까 좀 도덕성에 흠집이 갈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을 때 네. 국민의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었는데 아하. 갑자기 이제 황보승희 의원의 논란이 딱 터지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당무감사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뭐 조사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한다는 입장이고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징계까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황보승희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윤리위제소를 결정을 했고 지금 국회에 이제 징계안까지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무감사, 당이 하는 저런 감사가 글쎄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강제권 또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권한이 어디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납득할 만한 당무감사 결과가 나올지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불이 아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저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불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구급차 한 대와 소방차 2대가 연이어 출동했는데요. 어허.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여성은 이 집에서 혼자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혼자 살던 70대 어르신, 이른바 독거노인이었나 봐요. 안타깝게 지금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럼 다른 이웃들은 상황이 어땠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이 좋았어요. 다행히 다른 이웃들은 대피를 했나 본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지금 이웃분들 얘기가 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분은 다른 분은 다 대피했는데 그분이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나요? 왜 대피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에서 불이 났고 아하. 2층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다른 이웃들 말처럼 거의 다 대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이분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뭐 지병이 이런 게 심해서 못 움직였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네.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상추 같은 것도 나눠주고 삶의 의지가 강한 분이었고 그래요? 딱히 그렇게 볼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집니다. 어허. 중요한 것은요. 불이 20분 만에 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2분만 사망을 했을까?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를 벌였는데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이 불의 원인이 자연 발화가 아닌 방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 같다는 어머.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니 자연 발화가 아닌 방화 정황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정은 평론가 이건 완전히 사안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방화의 정황뿐만 아니라 네. 타살의 정황까지 나온 거예요. 어머. 이 70대 여성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흉기로 보이는 물건이 불에 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사건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변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현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용의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현재 경찰은 그 화재 이후에 인근 CCTV를 다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불이 난 시점 전후로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30대 남성 한 명을 딱 특정해냈는데요. 그래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 어머 아직 못 잡았어요? 네, 잡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 남성에 대해서 일단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현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국가수의 DNA, 지문 감식 의뢰한 상태고요. 당연하지만 과학수사대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감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당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저 용의자를 검거해서 추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은 현재 이 범행 과정을 추정을 한다면 이 30대 남성 현재는 용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이후에 그러니까 살해한 현장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다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용의자의 행동이 진짜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것을 진짜로 확인하려면 네. 지금 피해자의 몸에 난 상은 그러니까 상처가 불에 의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통해 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30대 용의자, 이 남성도 이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어허. 그리고 뭔가 이웃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일단 뭐 금전적인 그런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방화한 것이 아닌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망한 70대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라면요. 반드시 지금 이 용의자를 검거해서 그 원인을 사건 경위를 밝혀내야만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그나마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길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9일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 통해 만나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새벽 시간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흰 티를 입고 있는 저 남성, 네. 몸을 돌려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직원이 주문한 음료를 가져오자 네. 저 남성 그대로 이 음료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이 사람 계속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어머? 불편해진 사람들은 저렇게 급히 자리를 뜨고 있는데요. 어머. 이 남성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윗옷을 벗어 던지더니 이 남성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남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어머. 그리고 이 남성 게다가 이렇게 마신 후에 아이고. 또다시 음료수 통을 저렇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흉기나 둔기를 든 것처럼은 보이지는 않지만 CCTV상으로. 그런데 저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위압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저는 사실 저 영상 보면서 저 남성이 불법 채권 추심업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웃옷 벗고 주변 손님들 다 쫓아내고 저렇게 바닥에 뿌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로는 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요. 주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속상했을지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저 일과 관련해서 저 피해를 당하신 카페 점주님은, 업주님은 얼마나 진짜 불안불안하셨겠어요. 지금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를 들었는지 옷 벗고 그러고 있었다가 옷을 갑자기 다시 입더래요. 그리고서 벽 쪽으로 해갖고 얌전히 앉아 있어가지고서 경찰에 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난동 안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상황은 영상에서 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경찰은 그 영업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 그렇게 난동 안 부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경찰이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죠.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이 왔는데 뭐 별다른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갔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금 뭐 피해 카페 점주분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CCTV 영상을 보고 이거 뭐야? 그래서 바로 이제 카페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한 20여 분 정도 걸려서 딱 도착을 하니까 저 사람도 없고 경찰도 다 돌아갔고 상황이 종료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점주 얘기로는 경찰이 오니까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 옷 다시 막 입고 그러니까요.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고 앉아있네요, 또.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영업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하면서 그냥 경찰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보셨던 것처럼 저 앞에 과정을 경찰이 다 알고 있었다면
명백한 뭐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네. 그러고 경찰이 돌아갔다고 하니 이건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 그 현장에 또 아까 보셨던 직원, 남성 직원이 있었는데 네. 뭐 이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일까지 그만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 보세요. 저 앞서 이제 점주분 얘기 들으면 마치 이제 누구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했잖아요. 뭐 옷을 입더래요.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듣고 나중에 온 건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알바생, 그러니까 직원분 같아요. 직원분은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저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신고한 건지 아니면 저 직원분이 신고한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받고 경찰 왔잖아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아니 저런 상황에서 그냥 갔다며. 그런데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저 전후 상황을 알기 위해서 좀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려왔습니까? 경찰로부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한 건 담당 지구대 대장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해봤더니요. 경찰들이 이 카페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는 주치자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든 상태였고 어쨌든 신고한 분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아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 조치 시에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방해 아니다, 이런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신고자가 주치자를 카페에서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영업방해 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람 좀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를 했던 적도 없다라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치자를 그냥 두고 나가거나 그 상황을 방치했던 게 아니고 주치자와 관련해서 순찰자가 우리가 그 주변을 5, 6m 떨어진 곳에서 동향을 파악하겠다라고 안내도 했고 추가로 주치자가 만에 하나 카페를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경찰이 조치하겠다라는 추가 안내 전화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뭐 경찰분도 없는 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백승 변호사님, 직원분의 진술과 경찰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직원은 어떻게 진술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 이 점주분께서는 이거 지금 저렇게 난동 부린 사람을 경찰이 그냥 보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또 경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신고할 때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을 좀 내보내달라고 했으면 그냥 와서 내보내주고 본인들이 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그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좀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 점주 입장에서도 저 남성을 꼭 처벌하겠다 하면 뭐 사실 뭐 경찰에서 그냥 인지해도 되지만 뭐 고소하시고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 본 상황은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위력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후에 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건 아니면 점주분께서 좀 저 남성을 꼭 처벌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좀 경찰에 표하면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 남성분 글쎄요. 이번 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왜 저런 공공장소에서 남의 영업장에서 윗옷을 벗어요. 그리고 뭘 과시하려는 거예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지. 그리고 음료를 왜 바닥에 버려. 그거 누가 청소하라고. 청소했어요 와서. 진짜 다음부터는요. 이런 행동 하지 말기를 진짜 반성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세요 진짜. 야, 어제도 지역 축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완전 다른 일입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예, 요즘 일부 지역 축제가 바가지 값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한 안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머. 이와 관련해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자, 축제가 시작됐다.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같은 시각 한나라에서 지금 구급자가 출동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한 남성이 폭죽 파편에 눈을 맞았다. 어머!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제를 즐기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어머. 결국은 구급대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구급대원들은 500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서 이 부상자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나왔지만요. 500m를 뛰어가서 봤더니 신고 전화를 하신 분 봤더니 앞서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이 다쳐서 눈 주위를요, 세상에. 하정은 평론가님. 예, 지금 부상당하신 분이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각막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하긴 했는데 어머. 아직도 실명 위기가 남아있다고. 어머. 그러다 보니까 저 피해자분이 현재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저 이제 축제가 뭐 불꽃놀이도 있고 하는데 폭죽이 어떤 상황이길래 세상에 이 눈 주위까지 이 피해를 당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폭죽의 발사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과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꽃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난 현장에는 여전히 이 폭죽 잔해물들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50m면 굉장히 좀 뭐랄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리는 저 지근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그러면 장유민 변호사님, 당시에 그러면 주변에 안전조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어머. 의료진 배치도 당연히 돼 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구급대도 아까 짚어주셨지만 현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 확보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세상에 보세요. 이 폭죽 잔해 하고 나서의 그 폭죽 잔해들이 이렇게 이거 안 치웠어요 또. 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급하니까 바로 인근의 의무실 마련된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봤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없었던 건 이 불꽃놀이 행사가 시작하는 게 밤 9시 반인데 의무실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였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의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상했던 이 행사 인원은 2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10,000명 정도가 초간에 3만 명이 현장에 몰리게 된 거예요. 구급차가 1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구급대원들이 급한 마음에 내려서 달려가느라고 더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왜 이래요? 우리 2톤 참사 겪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거예요? 이 관련해서 축제 관계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선을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통제선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제선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통제선이 사실상은 통제선이라기보다는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밀고 들어오신 분이 그분 혼자가 아니라 다수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통제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안 듣는 사람을. 지금 축제 관계자 얘기 들으셨죠?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안전거리 유지하게 다 통제선 쳐놨는데 그 피해자분이 막무가내로 뚫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서 그러다가 저렇게 일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그 안전 대책이 좀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폭죽이 울려가지고 깜짝이야 막 그렇게 놀라고 계시는데 안전요원이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 계시는데 거기서 마신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는 탄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까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처음에 그 불꽃축제가 시작됐을 때도 불꽃이 터지는 곳 주변이 그 산책로인데 그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통제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원래 시적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얘기 들으셨죠? 백성문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안전 대책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이 부상자인 70대 그 어르신이 완쾌할 수 있도록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양쪽의 입장 자체는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위원회가 도의적 책임을 일단 지는 모습은 일단 이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가려야지
이런 비슷한 사고, 안전사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 생길 거라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앓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참 이제나 저제나 늘 노심초사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런데 요번 일 보시면요. 남의 같지가 않으실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3일 부산 영동경찰서에 아주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산에서 길을 잃으셨다. 아이고. 사실 그냥 일반 시민들 다니는 도로에서 길을 잃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죠. 산은 사실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경찰도 최대한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다음에 위치값을 특정하고 즉시 산으로 출동해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할머니가 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어르신이 다행히 휴대전화는 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요. 휴대전화는 가지고 가셨다 하더라도 무슨 가게에 계신 게 아니라 산에 계신다는 얘기는 이거 전현 평론이 무슨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값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2시간 넘게 수색을 했고요. 어머. 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곳에 있다라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좀 이해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 어르신께서 조금 이제 뭔가 지형을 특정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무슨 큰 소나무가 있어요. 좀 그렇게 했다면 경찰분도 찾기가 수월했을 텐데 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에 경찰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 확인해 주세요. 소리 들리시면 소리 내보세요. 경찰관입니다. 일단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좋은 생각 같긴 한데 뭐 젊은 사람 같으면 막 찾아온다지만 어르신이 산속에서 방향 감각이 제대로 있지도 못할 텐데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이렌이 할머니한테 들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 듣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할머니가 들고 있는 통화기, 전화기하고 통화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렌 소리를 낸 다음에 할머니 전화기로 경찰이 통화를 하면 그 할머니한테 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이렌 소리가 작게 멀리 들리면 할머니가 지금 멀리 계시구나. 그러니까 점점 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고 있구나. 대박 사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를 냈던 겁니다. 대박 사건 안지용 기자님 이거 노벨상감 아닙니까? 이거 대박 사건. 네, 근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 지혜가 통했을지 안 통했을지 그 관련 영상 준비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메가폰을 들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은 그 옆에서 할머니와 직접 통화를 나누며 계속 찾아 나서는데요. 산속 여기저기를 헤맨 끝에 수화기 넘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이시죠? 수풀을 헤집고 들어가니 드디어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에. 긴 시간 혼자서 산속을 헤맨 탓에 지쳐서 앉아 계셨던 거였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들 저렇게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산을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어머 천만다행이야. 아이고 세상에 정말 잘하셨는데 아니 근데 물론 지금 저 영상 보니까 시간대가 다행히 해가 있고 낮 시간대 같긴 한데 그래도 산속 온도는 주변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뭐 저체온증, 탈수 증세 이런 게 걱정되는데요. 당연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일단 산기슭은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상보다도 온도가 낮고요. 밤이 되고 늦게 이 할머님을 찾게 됐다면 저체온증, 탈진 증세 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어르신이기 때문에 기본 체력, 기초 체력도 상당히 좀 좋지 않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 경찰분들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할머님을 찾으셨다는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경찰분들 정말로
빠른 판단 그리고 묘안을 잘 생각해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 글쎄요 학부모일까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정말 이런 용무로 초등학교를 찾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한 50대 남성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돈을 뜯어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지역 초등학교 4곳을 돌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6차례에 걸쳐서 돈을 요구해 2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 악질적이었던 게 이 남성 실제로 출소한 남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출소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건 말이 부탁이지 협박입니다. 협박하는 방식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진짜 여러분 살다 진짜 별의별 진짜 그런 일이 다 있잖아.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더 빵당한 일이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 남성이요 주로 누구를 타깃으로 했느냐? 여성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만 노려서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성 교장 선생님만 찾아가서 돈을 요구를 했는데 학교 4곳을 찾아갔고요. 6회에 걸쳐서 20만 원을 갈취했는데 저는 이 사람 참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20대 초등학교 남성 교사다. 그럼 본인이 협박했을 때 몸싸움이 붙었다. 그럼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성 교장 선생님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연세가 있는 중장년 여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박이 더 잘 통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완전 나쁜 사람이네요. 죄질도 나쁘고. 그런데 야 이번 일로요.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출소 증명서란 게 있어? 막 그런데 거기에 대체 뭐가 적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디에서 얼마 전에 이제 출소했다는 거 확인한 거죠. 실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 남성이 지난 4월에 이제 천안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근데 요 죄 하나 저지르고 끝난 게 아니고요. 전과가 동일 전과가 22개입니다. 어머 세상에. 전과 22범이고. 그러니까 학교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남성을 찾았는데. 뭐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체포를 했고요. 이제 현금을 이제 요구받았던 이제 교장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장들의 얘기는 요구한 금액 자체도 뭐 아까 6군데 해서 한 20만 원 정도 갈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구한 금액도 좀 소액이었고 어쨌건 아이들 학교에 있는데 여기서 저 남성이 난동이라도 부리면 또 아이들 또 수업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돈 주고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저 남성을 찾아서 뭐 상습 공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네요. 거기다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누범 기간이고 그래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한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일이 이만한 정도에서 끝났게 일단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 학교에 다 무슨 그 보안관인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장실까지 막 들어가요? 어떻게?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학교들이 모두 4개 학교인데 그 4개 학교에 모두 이른바 학교 지킴이라고 하는 그 경호 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남성이 교장실까지 가는 동안에 별다른 저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말 안전도 그렇고 안전이라는 게 아까 뭐 그런 축제 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 아이들 안전 이렇게 무방비로 뚫려도 되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렇게 학교 지킴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슬람 하나잖아. 이건 진짜 차제에 이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학교 지킴이가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동하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현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요. 조스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조스 못지 않습니다. 어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뭐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영상 같이 보실게요. 뭘까요? 네. 이곳은 가정집에 있는 수영장인데 갑자기 뭐가 튀어오릅니다. 저거 뭐죠? 뭐예요? 이빨이 엄청 날카로운 악어입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악어 아니고요. 갑자기 출몰한 야생 악어예요. 어머. 신고를 받고 동물구호단체가 출동해서 저 직원이 저것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네. 악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겨우겨우 여러 번 시도해서 포획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형 악어가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 도대체 야생 악어가 어떻게 집안에 들어온 것인지 궁금한데 네.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심장이 좀 더 강해야 될 때, 왜냐하면 악어가 어떻게 가정집 수영장에 나와요? 대박 사건이네 진짜. 저희 이제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종종 저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저긴 못 살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일단 악어가 나타나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일단 무조건 거리를 띄워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제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악어 보고 아유 또 배고파서 안 나래서 절대 먹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선 찌꺼기 같은 걸로 악어를 유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마리가 문제 아니라 다른 악어들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악어가 출몰했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뉴스 봤어요 진짜. 경북 영주시 문주면 무섬교에서 네. 그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근로자 5명이 악어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악어가 뭐 어디 있어?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 잘못된 신고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필리핀 근로자들이 우리는 필리핀에서 악어를 많이 봤다. 진짜 악어 맞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영주시에서 이 악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하고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혹시 악어가 있어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열화상 드론까지 이용해서 야간 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에이 설마 우리나라에 뭐 야생 악어가 어디서 하겠지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간혹가다 빵당한 일 있잖아요. 누가 키우던 사람이 이걸 슬쩍 밖에다 버렸을 수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주민들 안심 차원에서도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다음 주면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고 또 청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그렇죠.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단오제를 맞아서 남다른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였는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자, 쿵쿵쿵 북소리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의 앞부분을 보니 저렇게 용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단오절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서 용선제라는 뱃놀이 축제가 벌어진 건데요. 무려 100척이 넘는 배들이 모여서 저마다 속도를 겨뤘습니다. 야, 진짜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딱 봐도 느낌이 저 축제가 뭐 2, 3년 된 축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 축제는요 무려 2,500년 이상 어머. 진행되어 온 건데 세상에. 송나라 때부터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어머.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슬픈 일화도 얽혀 있는데 구런이라는 중국 시인이 네. 간신배들한테 모략으로 쫓겨나니까 강물에 투신했는데 그것이 좀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열린 행사에서는 용선이 100척 3,00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한 배에 전 20명 정도 타고 가는데 저는 사실 해외에 갔을 때 중국 교포들이 저가는 행사를 봤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중국 곳곳에서 이런 행사가 단오절 맞아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중국 단오제의 꽃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어느 나라든 간에 유서 깊은 축제를 전통을 이어간다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앞서 이제 저분들 보면 막 젖 먹던 힘까지 막 다해 막 노를 젓는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덩치에 안 맞게 젖 먹던 힘을 다해 막 도망치는 그 동물도 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반대가 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당을 통해서 쏜살같이 가로지르는 개 한 마리. 그러자 흑곰 한 마리가 어디서 뛰어나옵니다. 개를 피해 도망치는 곰, 흑곰을 피해 도망치는 개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무 뒤로 저렇게 피하는데요. 어머. 이러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나? 네. 그런데 효과는 있었는지 개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이리저리 쳐다봅니다. 네, 그 사이에 곰은 다시 달아납니다. 아니 저 곰이 달아나긴 했지만 장유미 변호사님
곰 세계에서 저 소식 듣고 이 곰 망신 다 시킨 놈 막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영상 속에 개의 어떤 체구와 곰의 체구가 비슷합니다. 아기 곰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흑곰이 새끼곰이라서 가능했던 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m 정도 크기의 새끼 흑곰이 갑자기 앞마당에 나타나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개, 보더콜리 종류였다고 하는데 이 개의 이름이 맥스라고 하는데요. 맥스가 흑곰을 맹렬하게 추격해서 쫓아내는 모습 보신 건데요. 네. 이 아기 곰이 이렇게 쫓겨가다가 벌떡 서더니 나무 뒤로 숨잖아요. 네. 아직은 작아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이 상황을 또 챙겨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 눈치를 살피는 동안 그리고 이 키우던 맥스가 흑곰을 추격하는 동안 주인은 뒷마당의 화단에서 물을 주는 좀 평온함을 즐기고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장민 변호사님 빼꼼할 때 아주 귀여운 폭발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고 애기곰이라는 걸 아니까 저게 이제 뭐 좀 웃으면서 보지만 진짜로 만약에 저 곰이 온 걸 알면 그때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흔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가 곰이라고 그렇게 그 고양이과 맹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곰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곰을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물론 저 곰이 정말 하찮은 곰이고 개한테도 쫓기는 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곰은 곰이니까 네. 저 곰이 만약에 갑자기 막 또 곰 같은 전투력을 발휘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 주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고 네. 개가 자기가 이제 그 식물한테 물을 주다가 쓱 보니까 개랑 곰이 대치하고 있더라. 개가 다칠까 봐 너무 무서웠다라고 네. 했는데 저 개도 정말 영리하게 지금 곰과의 전투가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쫓아내기만 하면 맞아요. 된다. 그걸 딱 알고 네. 너무 과도한 또 이 직접 공격은 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영상 보고 아이 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네, 저 맥스처럼 저렇게 곰을 향해 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절대 곰을 만나게 되면 뛰어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왜요? 해요. 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곰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요?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물러나면서 나는 위협적이지 않아라는 느낌을 계속 곰한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리나 소음 같은 것으로 이제 곰을 이제 놀라게 해서 쫓아야지 본인이 그냥 곰 보고 깜짝 놀라서 등 보이고 뛰면 곰이 맹렬하게 쫓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새롭게 알았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게 이 좋은 방책인 줄 알았더니 등 보이면 안 된다는데 혹시라도 정말로 그런 일 당하신 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